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공식적으로 제의한다. 전시작전 통제권 행사를 통해서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들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큰 틀 합의. 결국 2006년 10월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최종적으로 합의된다. 반세기 만에 되찾아온 주권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반응이 일어났다. 퇴역 장성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해도 늦진 않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언론도 함께 가세를 했다. 불과 몇 년 전 평시작전권을 이양받았을 때 언론은 한결같이 이제는 전시작전권이라고 입을 모았었다. 그러나 언론과 그들은 이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그런 소리 하는 건 반미 아니고, 우리 대통령은 이미 우리 국가의 능력이 그만큼 되고 국군의 능력이 됐으니까 이제 또 그것도 당장도 아니고 앞으로 한 5년 잡고 이걸 하자. 우리 대통령은 반미라 그러고, 그게 무슨 그 경우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경우죠. 독립국가가 작전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 하는 거는 그건 정말로 그 너무나 부끄러운 소위 그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러한 작동권을 환수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또 그걸 조치를 하고 이런 게 매우 미약했거든요. 지구상에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작전 능력을 갖고 있지 못, 작전 통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군대라는 것은 그건 올바른 군대가 아니죠. 전시작전 통제권만이 아니다. 한미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였다. 주한미군 문제는 언제나 한국 사회의 화두였다. 미군이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해온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 기지와 훈련장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초래했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상당한 제한 요인이 되어 왔다. 미국도 이제 경제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과거의 전쟁 개념에서 미래의 전쟁으로 다시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거든요. 거기는 항상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기지가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관리하는데 힘들죠. 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자꾸 발전하는 게 땅이 필요하고 갈등이 조장된 거 아닙니까? 환경 문제. 그래서 그걸 자연적으로 양국 간의 국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건데, 참여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 협의를 통해 끊임없이 기지 재조정 문제를 협의했다. 마침내 2004년 10월 그 합의에 이른다. 용산기지는 조속하게 이전하고 미 2사단은 우선 북한 핵 문제 등의 위기 상황이 정리되는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 합의에 따라 그동안 전국에 산재돼 있던 35개 미군 기지는 2개 지역으로 통합되며 이 과정에서 총 5천여만 평의 땅을 되돌려받게 된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합의되면서 서울 한복판에 있던 용산기지도 되돌려받게 됐다. 청일전쟁 당시 청나라군이 맨 처음 군대를 설치한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군까지 이어지는 동안 무려 110년 동안 남의 나라 군대가 주둔해 있던 곳이다. 이제 이곳이 돌아오는 것이다. 용산이라는 위치가 한강 바로 옆에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서울의 아주 중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발전도 못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그 중요한 핵심 지역이 여태까지 외국에 의해서 점령당해 왔다는 미군 주둔의 문제도 그렇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그는 미국과 같은 미국 나라처럼 되어 있었지, 그게 우리 뭐 서울시장이나 우리 정부가 어떤 공권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언론은 자주 국방이 실현되는 그 모든 과정을 한미 갈등에 징후라며 논란을 부추겼다. 용산기지 이전할 때도 한나라당 의원 142명인가 전원이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이전반대 결의안을 냈는데, 그로부터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시 결의안에 찬성해서 사인하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지금 용산기지를 민족공원화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부가 조금 짜투리탕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좀 우리가 청택 이사 가는데 좀 이전하는데 좀 돈 좀 마련하려고 해도 한 평도 못 팔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국내 여론은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미국 정책 담당자라고 한국 담당자들이 협상을 하면 한국에 있는 많은 언론이 우리 편을 들어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한국 왜 동맹을 위험하게 하느냐 하면서 미국의 입장에 오히려 동조하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모습이 보여가지고 정말 어려운 것이죠. 사실 대등한 주권 국가끼리 협상이라면 갈등은 당연하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의 그 정책 이 과정에 있어서 좀 조정을 해나가고 또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나놓고 보면은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만큼 공고한 경우도 드물고 미국 스스로도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지난 2차 대전 이래 60년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과정은 한미 관계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분하게 있었던 어떤 그 진통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외교에 참여하는 그 행위 주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미국도 거기에 대한 그 적응 과정이 좀 필요했던. Of some of the most hawkish members of the Bush administration, and we've seen people like Chris Hill come to the fore in North Korean policy. So, yeah, in retrospect, I think the Americans have moved much closer to the South Korean side in this debate than vice versa. 우리가 과거에 보면 말씀이죠. 한미 공조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같이 발을 맞춰서 나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한미 공조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한미 공조라는 것은 우리도 미국의 필요를 들어주고 또 미국도 한국의 필요를 들어주는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공조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한미 관계의 균열이 아니라 반세기 동안 굴절된 한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 참여정부의 한미 관계에서 가장 빛을 발한 대목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이었다. 우리 한미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보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입장이 달랐을 땐 거의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러나 북핵 문제만큼은 사실상 미국이 참여정부의 방향에 따랐던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죠. 협상에 의한 핵 불능화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을 이제 과감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2007년 10월 남북 정상이 만났다. 북핵 문제가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그 시점에서의 만남이었다. 또 한반도 문제도 늘 그 유엔에서 다뤄야 될 문제 중에 하나로 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되니까 저로서는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를 크게 덜었구나 이런 또 안도감도 있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또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그 평화와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이고 이걸 벗어나서 동북아 전체의 이제 이 안보, 안정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만들었었던 것이 하나의 이 평화의 설계도라고 하면 이번에 이 노 대통령께서 14 선언을 만들어내시고 이 합의 내용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이 평화 시대의 구체적인 그 설계를 구체화시켜서 뭐 건물도 짓고 길도 만들고 뭐 사람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평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란 큰 테두리를 합의함으로써 남북 공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양측이 모두 경제적 번영을 구가를 하겠다는 의지는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북한과 남한이 생각하는 경제적 번영이라는 게 좀 아직까지도 큰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큰 갭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번 정상회담이 만들어낸 획기적인 성과라고 하면 지난 12월 11일부터 문산 판문역 간의 그 화물 열차가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 열차가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하루에 한 차례씩 왕래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동안 사람이 왕래하거나 차량이 왕래하거나 또는 뭐 선박이 왕래하거나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의미거든요. 서해를 평화지역으로 재해석하는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 역시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서해 하면 늘상 우리가 분쟁과 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과 또 군인들의 희생과 그런 그 어두운 면의 바다였다고 하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해를 어떻든 협력과 평화와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바다의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한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최고 화두는 역시 북핵 문제였다. 정상회담은 이미 그 이전에 추진되고 있던 종전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정상회담 직후인 10월 9일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날 오후 다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러시아의 협조와 기여를 당부했다. 그 며칠 후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남과 북, 미국, 중국의 4개국 정상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매우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다. 종전선언, 그야말로 한반도가 반세기 넘게 꿈꾸던 일이다.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르는 동안 참여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큰 몫을 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5년 동안에 미국이 볼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중견 국가, 소위 중급 국가인 한국이 이 세계사를 움직이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점은 한국이 확고하게 한반도의 주체로 섰다는 점이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다. 우리가 근세사에 보면은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쓴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써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종속적으로 딸려갔고 의존적으로 얹혀 있었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선례를 남기고 또 그것이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하는 데 있어서 참여정부가 우리의 외교안보사에 있어서 그리고 동북아시아와 국제정치사에서 갖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여정부가 집요하게 지켜온 원칙이 이뤄낸 성과였다. 참여정부가 지켜온 원칙, 그것은 무엇인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대통령이 국내 언론을 향해 처음으로 던진 말은 다분히 의미심장했다. 그것이 이제 한반도 전체 함께 그래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이 개혁되고 개방될 것이다, 이런 말을 좀 우리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조심성 없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부라도 앞으로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북한에게 보내는 신뢰의 메시지이자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였다.